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출산 거부 사회의 사장이죠. 사장. 교육개혁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트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 아이의 출생 이후, 보육부터 교육,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은퇴 이후까지 그 한 아이의 인생을 쭉 쫓아가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한번 논의해보는 일종의 대안제시 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2부 대안제시 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인 분석도 같이 하면서 대안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이제 그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보내는 과정을 특히 이지영 씨의 어떤 이지영 저자님의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쫓아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럼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점에서 지금 10살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9살.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한 1년 반 정도 보내보셨으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것도 같은데, 초등학교에 들어와서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그래도 여전히 어떤 부족한 또 유치원 어린이집 단계와 달라진 점은 뭔지, 그리고 이걸 또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지영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근데 많은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더 힘들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돌봄 공백 때문인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래도 뭐 한 5시 정도까지는 애를 맡길 수는 있거든요. 많은 편이. 근데 초등학교는 일단 그 1학년 때는 뭐 한 달 정도는 4교시 하면은 점심 먹고 집에 오고, 그렇죠. 이렇게 12시나 이제 1시쯤에 끝나게 되니까, 그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애들이 그래도 점심을 먹고 오긴 하는데 그 퇴근하기까지 4-5시간의 오후 시간에 돌봄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돌봄의 공백이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실시를 하는데, 그 돌봄 교실도 또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좀 이루어지는 게 많고 해서 정원이나 이런 것도 수요에 맞지 않는 경우도 좀 꽤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20명 정원인데 뭐 22명 신청하면 계속 떨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때를 2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추첨으로 해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되게 불안한 구조로 돼 있고, 또 돌봄 교실 자체도 방학 때 일주일 정도씩 또 방학을 해요. 돌봄 교실이. 그러면 그 방학 동안 또 일주일이지만 되게 큰 공백이거든요. 사실은 부모들한테, 일하는 부모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 메꾸느라고 또 날리고, 또 돌봄 교실도 법적으로는 그래도 5시 이후까지는 봐주는 걸로 알긴 아는데, 뭐 보통 그때까지 남아있는 애들도 별로 또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막 학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3시쯤이면 다 이제 조부모님이 데리러 오든 뭐 하든 해서 다 집에 가는 구조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1, 2학년은 돌봄 교실이 그래도 있으니까 좀 버텨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 4학년. 네, 3, 4학년도 혼자서, 그러니까 방학 때를 이제 연상을 해보시면은 부모가 8시쯤 출근을 하면 3학년이 10살인데 혼자 집에서 오전 내내, 오후엔 학원 간다 그래도 오전 내내 집에 있으면서 점심 차려 먹고 학원 가고, 그게 되게 무리거든요. 막상 시켜보면. 그래서 결국에 그때쯤에 좀 고민을 1, 2학년까지 그래도 버티다가 고민하다가 그때 일을 그만둔 엄마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교육도 그렇고 애들 그냥 집에다가 계속 이렇게 놓으면은 또 게임만 막 계속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1, 2학년까지는 대충 학교에서 버티다가 3, 4학년 때 또 공백이 생깁니다. 저희 회사 동기도 연기자들이 딱 요맘때 회사를 그만둬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 근데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돌봄 공백이 생기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친어머니가 봐주시거나 맞아요. 뭐 그러면은 가능하지만, 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동기들은 이제 네. 그때쯤에 그냥 기자를 접고 네. 전업주부로 이렇게 네, 가고. 맞아요. 또 그게 있더라고. 전업주부들만의 또 나름의 독특한 커뮤니티가 있어서 맘카페, 이게 또 이 맞벌이 부부가 껴들어갈 수가 없는, 정보로 껴들어갈 수가 없는. 이게
4학년 때문인데 네. 초등 3학년부터는 그래도 엄마가 애 교육을 사실은 좀 신경을 써요. 현실적으로 애도 집에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생활이 잡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나가 있으면 도저히 아무리 훌륭한 아이라 그래도 그게 돌봄 공백이 있으면은 잘 생활 이렇게 패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도 지난번 예를 드렸지만 전형적인 이제 맞벌이 집인데 여동생은 공무원이라서 4시, 5시엔 퇴근해요. 퇴근은 일찍 하지만 그 조카가 이제 3학년이 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동생이 집이 서울인데 평택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방학 때 매일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애 오전에 봐주시고 점심 차려 먹이고 애 학원 갈 때 내려오시고 하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동생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평택에서 서울까지. 그렇죠. 네. 근데 매일?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조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하거나 아니면 뭐 방학 때 어디 딴 데 조부모님 댁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로 애가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밥 먹고 그냥 정말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냥 있다가 오후 2시쯤 돼서 학원 부모 오기 전에 학원 4-5개 돌고 네,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선택지가 학원은 지가 없는 알아서 거예요. 가는 거죠, 초등학생. 네. 이제 3학년쯤 되면 그 정도는 하는데 이제 밥 차려 먹이고 하는 게 문제고 밥은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야기 들어보면 중학생이 돼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애들이 계속 혼자 집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제 밥이나 이런 거 차려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고학년쯤 되면 또 혼자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3, 4학년 때가 가장 취약기인 것 얼마 전에 우영우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그 아이를 납치해서 무슨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맞아요. 놀아주는 에피소드가 네네. 있었잖아. 네. 그 방구뽕 그렇게.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 나온 게 이제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서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돌봄 공백 과정에서 그렇게밖에 또 식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유준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사실 아까 들으면서 들어봤지만 저도 옛날 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본격적인 학원 뺑뺑이 세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학교를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희 때는 11시에 보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를 끝나면 일단 뭐 태권도 학원을 가요. 태권도가 끝나면 그 근처에 있는 또 피아노 학원에 가요. 또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끝나면 미술 학원을 가요. 그리고 또 끝나면 보습 학원을 가요. 그래서 보습 학원 가면 한 6시쯤 돼요. 6시 한 7시에 가면 집에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먹고 재능 한자 뭐 이런 걸 하는 거. 재능 한자 윤 선생 영어 교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맞벌이셨어요? 네, 맞벌이셔가지고 그러니까 학원 땡땡이를 돌려야지 그 엄마가 6시, 7시쯤 오는데, 그 사이에 너무 애가 어리고 이러니까, 뭐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 학원 뺑뺑이 보내고, 그리고 학원 중에 밥을 주는 학원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밥 먹고,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면, 저도 원래 학원을 안 다녔다가 집에서 맨날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런 게임이 있는데 아무튼 크레이지 아케이드 바람의 나라 이런 우리 때 게임이 있는데 어울리는 게임이에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 게임만 집에서 방치하면 진짜 애들은 게임만 하고 TV만 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면. 요즘 같은 거 유튜브만 보고 있겠죠. 네, 요즘은 유튜브. 네, 저희 때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네. 거기서 애들을 또 만나. 게임을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게임. 그래서 크레이지한 애들끼리 모이고. 네. 그리고 PC방에 가고 막 남자애들의 경우 그냥 방치하면 PC방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담배 피고 뭐 팔선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원이 되게 우리 교육이나 돌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금 역할을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고 있는데 사교육 시장에 대표적인 게 태권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태권도 하고. 태권도가 만만하고 보내기 좋고 또 시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운동도 되고. 교육의 메카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는 사실 보육기관이에요. 보육기관이 사실상
속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뺑뺑이를 돌았던 그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이게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교육 시장 뭐 올해 역대 최대였어가지고 작년 기준 역대 최대여서 어제 그랬잖아요. 뭐 지금 수능 쉽게 내라고 뭐 사교육 공교육 시장이랑 교과과정 안에 있는 걸로만 수능을 내라. 네, 막 그래서 난리가 났죠. 지금 완전 난리가 어제 오늘 완전 났는데. 난리가 났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 이거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다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공교육 안에서 교육 과정도 그렇고 돌봄 기능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사교육으로 가고.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애들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우리 엄마가 했던 만큼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했던 만큼 이렇게 사교육을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막 그럼 거의 100만 원 넘어가는데 이거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낳으려고 고민하는 애들 중에서. 그래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이 요인을 무조건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네네네. 어렸을 때 배우는 태권도, 미술 네. 이런 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맞아요. 돌봄 골목 때문에 다니게 되는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조정은 의원이 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필리핀에서 네. 필리핀에서 최저임금 100만 원 정도로 이제 베이비시터를 수입해서 네. 왜냐면 필리핀은 베이비시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나라거든요. 실제로 필리핀의 주요 외화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이 그 해외에 나간 인력들이 보내오는 네. 그 송금이고 그걸로 아주 유명한 무슨 스토리도 있고 그렇게 베이비시터로 나갔다가 뭐 이렇게 국민적으로 되게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살인 사건에 얽혀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케이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조정은 의원이 얘기한 그 100만 원 베이비시터 수입 정책이 근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알다시피 베이비시터는 동포한테만 그러니까 중국 동포만 사실은 쓸 수 있고 월급도 그냥 최저임금 똑같이 줘요. 국내랑 똑같이 줘야 되고 또 중국 동포는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또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외국인은 베이비시터를 쓸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법을 바꿔서 터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베이비시터를 한국에서 만약에 수입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아까 말한 그 양육비 100만 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 지금 이제 내 동기도 그때 월급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거를 자기가 안 하고 아주머니를 쓰면 240만 원 최저임금 드리면 네. 월급이 그대로 글로 이전되는 네. 거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 그러고 그냥 경력 단절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의 베이비시터를 쓸 수 있으면 100만 원을 주고도 200만 원 이상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이제 베이비시터를 써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아까 말한 한 달에 100만 원씩 써가면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또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어쨌든 상당히 어떤 돌봄의 어떤 공백을 잘 메꿔주는 좋은 정책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경력 단절을 줄이고 이제 고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 되게 좋은 정책이죠. 그러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 없이 쭉 가면 나중에 임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노후 소득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 뭐 어쨌든 생계가 좀 나아지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인권 문제, 네. 엄청난 반발을 받아서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사인했던 발의했던 분들은 다 철회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사인을 받아서 뭐 발의는 해놓은 모양인데 뭐 지금 그 여론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통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나눠주시죠. 그게 한 두세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락에 걸려있다 그럴까요? 네.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꽉 쪼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유진 씨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학원이 보육 및 돌봄용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하게 하면 그거를 뭐 강제로 여러 방식으로 낮추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 이 아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뭐 저출산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여성 입장에서 경단녀 문제를 겪게 되는 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걷기 싫어서 그냥 애를 안 낳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애를 안 낳거나 경단녀가 되거나 사교육비를 추출하거나 네. 현재 세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조정문 의원이 베이비시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는 뭐 그 검토될 여지가 있다. 토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한참 최저임금 논란이 있을 때 국민의힘 황교안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최저임금을 조금만 줘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하나의 사고 실험 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 일반적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좀 괘씸하니까 아니 괘씸한 게 아니라 뭔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거기 최저임금 5천원만 주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다 외국인 노동자가 쓰게 될 거예요. 그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그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거기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장려 정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경제학적 현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반대는 인권 문제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장려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나라별로 문화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 격차가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우리 뭐 지금은 그 정도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1인당 35,000달러고 현재 중국이 1인당 평균이 13,000달러다. 그리고 뭐 그 인도가 2,000달러, 베트남이 3,000달러라고 치면 그냥 베트남만 쳐도 우리나라랑 좀 1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1인당 GDP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번거롭게 해서 우리나라로 입국만 하면 그 베트남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 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일본,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격차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원리가 베이비시터 문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는 아무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한국인은 최저임금 10,000원 주고 외국인은 최저임금 5,000원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경제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엄청나게 늘릴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베이비시터를 쓴다 그러면 이분을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게 이제 비자 정책이랑 연동되고 이제 한동훈 정책, 한동훈의 권한이랑 연동된 건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가격이 한국인을 쓰면은 한 30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만약에 300만 원이다. 네. 한국인 풀타임으로 쓰고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아니야.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시장 가격이 네. 뭐 그건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게 한 300이다. 100만 원을 주면 이 200만 원의 이제 가격 격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이제 비자 정책이나 그런 거는 이게 평생 고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평생 무슨 노예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3년으로 이제 한다.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네. 그럼 전부 다 불법 노동시장으로 바뀌게 될 거야.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이다. 왜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요 공급이거든요. 수요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법이랑도 관계가 없어요. 법으로는 그걸 때려잡을 수 있으면 그 이제 규제가 가능하지만 때려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무슨 핵무기 같은 거는 뭐 위성으로 감시가 가능하지만 몰래 뭐 거래하는 거 어떻게 그걸 감시가 가능하겠어요. 옛날 금주법 같은 것도 그런 건데 세상 만사를 법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베이비시터를 특히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토론할 여지가 있다. 인권 문제와 별개로. 왜냐면 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경단녀 문제의 대부분은 중산층 여성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 여성이기 때문에 고학력 중산층 소득 있는 여성이 지금 경단녀 문제를 겪고 있는 건데 그들을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면 형평성 논란과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곤 가정한테는 100만 원 지원해 줄 거를 중산층 여성한테는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지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 정책을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작동될까? 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불법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 양산 정책. 그 비자 기간을 아예 양육 기간을 고려해서 한 6년 정도로 하면 어때요? 초등학교 기간을 커버하는 6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이죠. 네. 근데
6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 6년 이후에는 체포해가지고 절로 보내야 돼요. 반드시 그러려면 왜냐면 6년 이후에 다른 노동시장에 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신을 무슨 전자팔찌 다 채워가지고 그거를 막으려면 전자팔찌 제도가 있네. 그걸 막으려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권 후진국이 쏠려 그래서 있겠네요. 전자팔찌 하고 뭐 이렇게 칩 같은 것들 받고 뭐 그런 정도는 하지 않는 이상 아, 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 그래서 6년이면 약한데 뭐 우리 유진 씨가 나중에 뭐 어떻게 뭐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겨서 유진 씨가 그걸 고용을 딱 했다 6년 동안. 그러면 유진 씨 아이는 끝났으면 네. 그거 다 뭐 어디가 갈 거 아니에요. 음. 그걸 뭐 일일이 다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인권 문제는 왜냐면 최저임금을 감액을 두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최저임금에 예외를 두는 거. 아니 예외 두는 것도 있고 그 가격 차별 정책. 그런데 숙련도가 낮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청년이거나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경비 아저씨들 거기는 이제 주야 2교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야 2교대 업무들은 최저임금을 0.9, 0.8만 적용을 했어요. 법정 최저임금에. 지금도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무슨 그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약간 과도한 피시적 세계 방식이고 사고관이고 그거를 가격 그러면 뭐 그런 식이면 무슨 뭐 교사도 다 비정규직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경제학적 현상과 인권 문제를 막 뒤섞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권 문제와 별개로 이제 불법 체류 이주민 그 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걸로 귀결될 거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해서 뭔가 그 적절한 해법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좀 100만 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결과적으로 장려하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아주 요지입니다. 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일종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영 씨는 만약에 그런 100만 원 정도로 뭐 외국인 베이비시터를 쓸 수 있는 법이 생겨서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돌봄 노동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되게 사실 복합적인 문제인데 네. 먼저 그러니까 제가 부모 입장에서 네. 저는 사실 제 아이는 제가 기르고 싶긴 하거든요. 몇 번만 되면. 근데 이제 정 안 되면은 그 기간 동안만 이제 시터를 고용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현재도 이제 뭐 조선족이나 이제 교포분들도 있잖아요. 많이 시터분들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그분들도 월 이제 한 240만 원 정도는 그쵸.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가격 경쟁력 면에서 또 영어 또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네, 영어를 그래서 쓴다. 이제 필리핀 시터가 더 전 세계적으로 네, 인기를 끌고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도입하는 거 법제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저도 뭐 하루에 뭐 일정 시간 한 만약에 4-5시간 정도 시터님이 도와주시고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고용할 이렇게 의향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제가 이제 일과 그 아이 그 공공 보육 시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퇴근하는 시간 사이에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이 시터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더 어려서 한 뭐 3살까지면 거의 사실 상주하면서 그렇죠. 돌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정의 그 일반 내 집 구조 보면 특성상. 특성상 이게 상주가 조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00만 원 정도의 그 월급을 받고 출퇴근을 해야 되냐. 출퇴근을 하려면 또 주거를 구하고 월세. 주거지 집 구하고 어디서 구하고 월세 어떻게 해야 네, 되냐. 그런 현실적인 사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주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저라면 언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영어를 쓰는 건 좋긴 한데 아이가 이제 모국어를 사실 많이 듣고 심화된 모국어를 들으면서 자라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다 그래도 애가 뭐 어릴 때부터 너무 그렇게 영어만 이렇게 듣고 막 또 잘하는 거 그렇게 원치는 않거든요, 사실은. 또 여러 면에서 이제 부모가 다 직접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100만 원 필리핀 베이비시터를 100만 원에 고용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혹적이긴 한데 또 꺼려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만약에 상주를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할 거고 여러 면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아까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필리핀 베이비시터 고용이 최저임금제가 이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차별을 제도화한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고용하는 방안으로 막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대로 주고 외국인한테 허용만 해주는 방법. 네, 근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월 200만 원을 주자. 그래도 현재 그 베이비시터 고용 가격보다는 100만 원 정도 낮으니까 좀 이렇게 최저임금도 이제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낮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는 풀타임인데 주 5일이라 조금 낮아지는 건가? 그냥 아예 그냥 정말 최저임금만 그냥 지급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뭐 베이비시터 분들이 보통 앱에서 이렇게 베이비시터 같은 단시간 구하려면 그래도 시급 15,000원은 드려야 하거든요. 15,000원. 최저임금 이상을 내게 주게 네, 되구나. 그리고 뭐 애 밥을 먹여주거나 가사일까지 하게 되면은 가사일이 뭐 10,000원 추가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당 한 2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이제 그래도 수요가 고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한국인이거나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그 외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 20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게 하자. 최저임금에 가사 노동과 이제 육아가 포함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최저임금만 법적으로 맞춰주는 거지 노동 여건으로 보면은 차별이 맞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 그 복잡한 그 관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터 그 필리핀 베이비시터와 부모와의 또 의사소통 같은 것도 굉장히 사실 문제가 될 거고 모든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할 다 수도 영어를 있죠.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또 아니, 한국어 사용을 기본으로 걸어야죠. 한국어 한국 사용을 기본적인 평가 시험을 기본적인 통과하는 걸 것만.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의사소통 돼.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네.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 월 네. 200을 주더라도 또 그분들이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네. 조금 추가. 저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기준 21살 아들과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중풍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중풍이어서 형이 비용을 좀 보태줘가지고 이제 형이 비용을 이제 많이 부담해가지고 어머니를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요양보호사 아니 그냥 아예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거예요. 아. 상주. 왜냐면 이제 감명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빨래가 네. 좀 했어야 되는 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건데 그래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우리가 아이돌 보는 비용을 통으로 이제 추가로 지급한 거죠. 그 아주머니 페이가 되게 센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중풍 든 할머니. 돌보는 거랑 가사노동한 거랑 이제 아이돌. 이제 방 하나가 이제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선족 아주머니 덕택에 우리 아들이 클 때는 큰 도움을 받았죠. 아이 엄마한테 그때 간호사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 상주하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어떤 엄청 어떤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경험해 봤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그게 없었으면 엄청나게 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격 문제는 법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거를 법제화하자 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건 만약에 지금 그 내일 당장 영어 학원은 100만 원으로 하자라고 법제화된다 해서 작동이 안 될 거잖아요. 그 영어 학원 가격은 뭘로 결정되냐면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최저임금 정도만 지급하면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게 머리에서는 작동 가능해요. 그럼 마치 우리 지난번 최저임금 10,000원 논란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이제 약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착시였다라면 이번은 지금 낮은 가격을 생각하는 착시효과인 거예요. 네. 최저임금을 그 베이비시터는 200만 원만 지급하자 그래서 200만 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음에 1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람은 아까 전에 말한 우리가 시장 가격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하면 그 사람은 탈출하겠죠. 아까 비자로 3년을 하든 말든 탈출하는 거고. 딴 일을 네, 한다는 네. 거죠 그냥. 그쵸. 그렇죠.
그 식당 아줌마를 해도 300만 원 버는데 모터로 베이비시터를 그리고 이 불법 비자로 베이비시터라겠죠. 불법 비자 베이비시터라겠죠. 암거래 같은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뭐 최저임금 정도까지는 우리 그래도 가능하지. 라는 사고방식 전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최저임금 10,000원을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합의한다고 10,000원 형성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면 다만 유의미한 정책은 어떤 경우냐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정책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냐? 베이비시터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전체 베이비시터 시장이 총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럼 한 50만 명 내지 100만 명을 베이비시터로 투입하면 그럼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 가격이 낮아지겠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근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얼마나 낮아질 거냐. 그리고 이제 그런 베이비시터 노동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비자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역시 이제 베이비시터 노동시장이 전체 노동시장과의 또 가격 차별. 전체 노동시장은 250만 원인데 베이비시터는 정말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공개해서 여기서 150만 원으로 다운된다. 그래서 250만 원대 150만 원 되면 다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뭐랄까 이제 아까 말한 전자팔찌와 어디다가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그런 어떤 칩을 박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않는 이상 이 이제 전체 노동시장의 어떤 평균 가격을 약간 낮추는 정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거 이상은 머릿속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일하는 발상 자체가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영 씨가 되게 중요한 걸 짚었는데 저는 이제 거주형 베이비시터였던 거예요.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숙박형이었던 거예요. 상주형인데 상주형이 아닌 모든 사람은 그 베이비시터에 집값 문제가 발생을 해요. 베이비시터 그래서 이 베이비시터는 만약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사람 100만 원 벌고 150만 원을 집값을 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지금 한국 집값이 있는데 저출산 문제의 하나가 교육비와 집값이었잖아요. 다시 그 베이비시터의 집값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그걸 다 사상하고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야 최저임금 정도는 괜찮지 라는 거는 그건 마치 최저임금 10,000원 주면 어때 20,000원 주면 어때 라는 발상과 반대 방향으로 그냥 아름다운 상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서 농촌에서 쓰면 그런 네네. 문제가 있잖아요. 거주 문제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잔다고.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몇십 명씩 같이 자다가 뭐 네. 불나갖고 갑자기 떼죽음 당하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 서울 만약에 베이비시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집단 거주하는 숙소가 아마 별도로 네. 생겨나고 거기서 막 칼잠 자고 뭐 이렇게 되던가. 칼잠도 자고 칼싸움도 하고 이러는 거기서 뭐 이렇게 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집에 만약에 상주를 시키면 집에 우리나라의 신혼부부들이 들어가 살 만한 집에 맞아. 베이비시터를 한 명 둘 방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가면 가끔 따로, 이렇게 되게 네. 쬐끄만 무슨 창고 같은 방이 있어갖고 거기에 베이비시터가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껴서 자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나 뭐 네. 홍콩 이런 데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공간이 뭐냐면 베란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베란다에서 재우는 일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불편하죠. 왜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부모님을 드리지. 차라리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럼 주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예 신혼부부들이 좀 더 방 3개 정도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베이비시터를 상주로 둘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상주 베이비시터 보기 어렵다. 중산층 집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방금 윤범 기자님이 말한 게 이게 지불 여력이 가능한 집도 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이제 어떤 경단료 문제나 이거 결국은 이제 소득이 꽤 되는 네. 을 위한 중산층에서 이제 이 정책 일부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까지 다 준비하고 얘기한 정책인지 조정은 의원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사려 깊으면은 정책 그 이슈화 작업을 못 해요. 그렇겠죠. 일단 질러보고. 일단 지르고. 그렇게 사려 깊을 가능성은 없다. 네. 의원실이 그렇죠. 네, 말씀드리면 갑자기 농촌 얘기하니까 제가 농해수위 있을 때
농촌 계절 근로자 그거를 의제로 다룬 적이 있는데 농촌에서 일단 그냥 그 이미 그 캄보디아 이런 데서 그냥 농촌에서 일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그 우리나라가 하도 농번기에 사람 부족하고 일손 부족하고 젊은 애들 다 떠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C4 뭐 비자가 28 뭐 이렇게 비자가 있어. 그런 걸로 일단 들어온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2, 3개월 버티고 2, 3개월 뒤에 튈 생각으로 그냥 불법으로 튈 아까 생각으로 말하고 나서 그냥 이미 다 그 본국에서부터 이미 정보가 다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지금 2달 농활하고 그냥 이제 하고 도시로 튄다. 그냥 튄다. 그리고 왜냐면 도시 공장이 더 임금이 세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지자체가 그때 뭐 강원도나 이런데 전라도 이런 데는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거기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자기들 경찰들처럼 그 지자체 단속권을 좀 달라. 경찰들처럼 이렇게 도망가면 잡을 수 있게 막 그러기도 했고. 단속한 사람 인력을 한 100배 정도 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단속 중심 공공고용 일자리를 풀어줬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어떻게 단속이 그렇게 많은 걸까? 네, 찾아보니까 작년에 강원 인제구는 52% 도망갔어요. 전북 완주구는 작년에 그거를 몇개 60.7%. 정리해가지고 책에다가 투표를 붙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60% 도망가고 52% 도망가고 근데 임금 수준은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도망을 가신대요. 이렇게 60%가. 추노 추노. 제도화해서 일자리가 추노를 제도화해서 한 100만 명을 추노를 고용하는 걸로. 근데 이런 일자리가 상황인데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상황인데 베이비시터를 100만 원 주고 데려오면 분명히 이탈할 거고 또 추노전 도시 추노전이 발생할 도시 직역점 이렇게. 아니 지금 이 통계 이것도 조정훈 의원실에서 낸 통계예요. 조정훈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이탈률이 이 정도 됐다고. 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하는 거 사이에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지금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2-3달 만에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게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부모님 할머님 세대한테 들었을 때 예전에는 그 아파트에 식모방이 따로 있었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식모방을 뭐 이렇게 좀 작게 만들고 이랬었는데 사실 근데 우리 지금 뭐 신축 아파트나 신혼부부리 주로 사는 아파트 가보면 구조가 24평인데 뭐 24평인데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만든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게 일단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실 텐데 근데 저도 고용주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해요. 남편이랑 바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아니 실제로 아무 도시같이 지내고도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베이비시터가 상주하던 분하고 분리해서 애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또래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젊은 여자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남편들은 좋아하지. 우리 윤여정 씨 불륜 조장 마음이 정책. 아니 뭐 많잖아요. 윤여정 씨가 나왔던 그 환영 그런 환영. 것처럼 다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식모로 들여다가지고 그리고 술 먹고 이제 막 이렇게 전작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정 파괴 조장법이 쓰는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예쁜 베이비시터. 위험천만한 일이죠.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도 다른 걸로 하면은 그 입주하신 분들의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성폭력 위험 같은 것도 사실은 예방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 내에서의 일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치안도 사실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다양한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필리핀 베이비시터를 100만 원에 고용하자라는 그 단편적인 문구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좀 애를 직접 안 길러보셨나?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아마 거기 직원 중에 한 명이 의원님 이거 하시죠 해가지고 그리고 경제학을 아시는 분인가? 경제학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둔감하시네. 아니 조정훈 의원은 연대 경제학과 나오고 뭐 회계사도 하신 세계 분이 무슨 경제 회사는 얘기해봤거든. 회계사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또 이게 그냥 마음으로 100만 원 한다고 CT 시장 가격도 100만 원 되는 거냐? 라는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경제학적으로 좀 사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토론거리를 던져준 거로는 뭐 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도 그렇고 저출산도 그렇고 다만 이제 아주 세심한 이제 그 더 디테일한 보완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금 거는 이탈률 관련해서 좀 네, 카톡으로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드릴게요. 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 늘봄학교예요. 늘봄학교. 그래서 그냥 그 초등 돌봄을 학교가 더 책임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맡아주게 하겠다라는 게 늘봄학교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5개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 실시를 해서 올해 3월부터 214개 학교가 이제 시범 실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늘봄학교라는 개념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운영 실무를 맡고 강사 수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배치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늘봄학교를 저녁 8시까지 일단 시범 실시를 올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점점 이렇게 단계적 확산을 해나가서 뭐 2026년인가요? 하여간 이 정부 끝날 때쯤엔 전국으로 이렇게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다 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늘봄학교 개념이거든요. 네. 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수요자이신 이지영 작가님 만약에 이걸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봄학교에서 네, 사실은 보육 개념도 있지만 교육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2학년까지는 초등 2학년까지는 이제 돌봄 개념이 좀 있어서 현재 이제 돌봄 학교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이제 그 8시까지 만약에 보육과 교육을 다 해준다면 근데 이제 사실 그 교육의 수준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쨌든 애들이 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뭐라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사실은 아무리 맞벌이여서 보육이 중요하다 그래도 뭐 수학 어디 가서 배울지 영어 어디 가서 배울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만큼 주변 사교육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의 사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또 그 방과 후 이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늘봄 교실이 좀 효율성 있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학부모들이 좀 비용 좀 감안해서라도 주변 학원으로 교육의 질을 보고 타교육과 비교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형태로 이렇게 학원을 돌리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만한 이게 교원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 공간도 그렇고 또 애들 저녁 식사 문제도 그렇고 이게 한두 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낮 시간에 투입되는 공교육 인력 정도보다 더 많은 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저녁 시간에 투입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러려면은 재정도 2배 이상 막 들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 뭐 정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렇게 이용하는 그 인원수 자체는 그 낮 시간 주간 교육보다는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3분의 1 정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도 좀 맞춰줘야 이제 늘봄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공보육을 하면서 교육을 해주겠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비서관이 어떻게 나와요? 제가 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쓴 글이 있는데 뭐 돌봄 교실의 현실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학원 보낼 돈 없으면 뭐 애 낳지 마라 뭐 그런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그 글이었어요. 핵심은 뭐야? 그래서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봄 지금 교실도 그냥 돌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 선생님이 1명이고 돌봄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막 20명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앉아 있는데 애들이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대요. 그냥 주로 하는 일이 앉아 있는 일이고 그 대부분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만들기 뭐 이렇게 뭐 색종이로 만들기 그런 수준이고 그냥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진짜 수준 낮고 그래서 그냥 돌봄 그런 거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그 교사가 하는 말이 그 국가는 생색내고 싶어서 뭐 돌봄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시간에 그 좀 약간 가정 형편이 되는 애들은 소위 학원 뺑뺑이를 하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막 피아노, 태권도, 영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교사가 그 돌봄 그 현실을 말해주니까 진짜 저도 이거는 이래서 돌봄 이게 늘봄학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그 인력 지원 지금 돌봄 전담사도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시위하고 계시잖아요. 그 처우가 좋지 않아서 다 최저임금.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그런 돌봄의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로 아이들은 학교에 갇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문제. 맞아요. 애들도 빨리 집에 가고 그러니까 싶지. 집에 학교를 싫어해요. 저녁 일단은. 8시까지 있으라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나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학교에 거기 무슨 저녁까지 있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의 그거 성장 발달 과정상 그리고 그렇게 한 곳에 갇혀 있는 게 사실 좋지는 않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게 늘봄학교가 학원 뺑뺑이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초등학교 네.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늘봄학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 커요. 뭐 외부 인력을 뭐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교사 일이 될 것이다. 네. 왜냐면 지금 214개 시범한 학교니까 네. 외부에 돈을 좀 써가지고 전담사를 들여서 뭐 한다고 하지만 외부 강사도 쓴다고 하지만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다 커버하겠어요? 결국에는 교사들한테 추가 업무 부담으로 너네도 어차피 오전에 애들 보내고 나면 오후에는 할 일 없지 않냐. 너네가 오후에 이것도 해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업무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다 저녁 8시까지 되면 뭐 돌아가면서 저녁 8시까지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반드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거부감이 크고 그리고 교육의 질 문제도 당연히 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단 말은 뛰어났는데 가능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생각은 들어요. 지금 교사들이 임용고시 그 미스매치가 있잖아요. 네. 임용고시를 통과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교사들이 되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뭐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여기 늘봄고시로 해가지고 오후반 개념으로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뭐 추가로 고용을 더 한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결국 비용의 문제죠. 그렇죠. 그것도 결국 정부가 재정을 강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걸 감수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 이 고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그 진로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있죠. 처음에 학기제였다가 학년제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 똑같아서 그것도 시범 실수로 해가지고 처음에 몇 개 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퀄리티 있는 강사들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자유학기제 강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국으로 시행되고 나니까 정부가 예산 지원을 끊어. 그리고 알아서 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사들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진로 교육을 해줄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결국 학부모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진로 탐색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늘봄학교도 그런 식이 되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중에 전국으로 확대면 반드시 이제 퀄리티 하락은 가져올 것이다. 아이들 외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유치원은 교육 기능이 중심이고 이제 어린이집은 돌봄 기능이 중심인데 우리 이제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원래 어린이집도 2시, 3시 이때쯤에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일반 약간 기본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6시까지 이제 뭐 5시, 6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도중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가면은 거의 100% 뽀로로라든가 뭐 그냥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앉아 있어. 뭐 가면 아마 그런 걸 목격한 그리고 없거나 어떻게 좀 불가피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우리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넷플릭스를 많이 틀어주거나 유튜브 넷플릭스 활성화법이 되겠네. 그렇지, 유튜브 넷플릭스 활성화법이 될 거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것저것 따져보면 도깨비 공망이 해법이 별로 없는 건데 다만 윤범기 기자님 얘기처럼 재정을 이빠이 투입한다. 재정을 이빠이 투입하고
교사들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동시장을 좀 활용한다. 그래서 뭐 대기 아까 말한 그 임용 관련돼서 대기자를 활용하든 아니면 뭐 이제 돌봄이나 유치원 쪽에서 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추가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일정 권한을 줘가지고 넘나들 수 있도록 하든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공급에 대한 계획이랑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규모 예산 투입 이런 거가 병행되지 않으면 다만 학교라는 것이 가진 장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건물과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다른 데서 만들려고 그러면 건물과 새로 부지와 지어야 관련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는 건물과 부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 비용을 절약한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면서 뭔가 좀 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건지 노동시장 공급은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좀 나오면서 하면 좀 의미 있는 정책 시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실 비슷한 형태로 이게 부모들이 사설로 막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게 지역도 아동센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좀 학교 방과후 교육이랑 비슷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걸로는 알아요. 근데 그거랑 또 별도로 예를 들어 한 부모들이 한 뭐 30명이 이제 모여서 각자 이제 4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담 교사랑 서너 명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아예 한 7, 8시까지 밥까지 먹여주고 아파트 하나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 애들이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한 7, 8시까지 있는데 선생님들이 세 분이서 국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사교육 수준으로 영어 뭐 다 가르쳐주시고 밥도 챙겨주고 활동도 하고 무슨 견학도 막 다니고 이런 식으로 성산동에 이거 있지 않아요? 그게 네. 성미산 공동체. 네, 맞죠. 이게 성미산. 성산동에 여기서 시작. 저는 성산동이고 네, 이제 성미산 그 옆에 물론 그 옆에. 성산동이 있는데 네, 같은 성산. 방금 말씀하신 게 네, 성미산. 돌봄 협동조합. 맞아. 협동조합. 부모들의 돌봄 협동조합이고 그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뭐 저는 성미산에 대해서 성미산 공동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우리가 아는 박찬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그 박찬훈 변호사님도 그 멤버 중에 한 분인 건데 거기 성미산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직업이 다 대부분 다 전문직이 많아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학벌도 되게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등등등인 사람이 이제 되게 많아가지고 뭐 사자 붙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박사 정도 돼야. 그래서 다만 지금 지영 씨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은 이게 뭐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는 집도 같이 있어요. 아예 집을 졌어요. 협동조합 주택을 졌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지영 씨 방금 말 듣고 그냥 듣는 건데 부모 돌봄 협동조합 주택 정책 그런 거를 좀 이제 적당하게 결합하는 방식을 뭔가 좀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래서 부모 돌봄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어떤 주거 형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지원 그런 걸 좀 짓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그런 정책은 그게 설령 사자 붙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경단료 자체가 또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중산층 대책이니까. 그래서 중산층 분들한테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패키지 정책으로 쓰면 그거 좀 나름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현재도 보면 방과후 학습 같은 거 컴퓨터 컴퓨터.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천편일률적인 방과후 태권도, 학습 피아노, 미술, 컴퓨터.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만족하면서 보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봉교실이 현실화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뭐 방과후 교육 협동조합 수준의 교육 수준이 돼야 애들이 이제 학교에 또 머무는 것도 재밌게 머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작동될 거다. 그래서 그게 약간 현재 공교육 수준과 사교육 수준의 어떤 중간 매칭 지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럼 지역 동네 학원에 바우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돌봄 기능을 하고 그냥 지역에서 인증된 뭐 이렇게 태권도 학원이나 이렇게 바우처를 주면 교육비가 또 절감되면서 그냥 바로 학교에서 옆으로 이동해서 바우처 정책은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그 그냥 학원 저소득은 바우처는 없어요. 없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학원 네. 바우처가 있는데 그 저소득층은 있는데 그냥 일반 학생들은 네, 그렇게 그 자연스럽게 이제 네. 논의가 사교육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 네, 같은데 네. 사실 아이 낳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 사교육부 부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 대입 사교육이 네, 시작이 되면서 시작되죠. 네. 뭐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네. 폭증하게 되고 그것도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 돌봄에 한 100만 원 쓰던 걸 중고등학교부터 돌봄은 없어지지만 이제 사교육비에 100, 200을 쓰게 되면서 네, 네. 이제 그게 부담이 돼서 그냥 에휴 뭐 그럴 거면 차라리 애 낳지 말지 뭐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일장에서 얘기했던 네. 3억 4억 든다는 게 네. 아이 하나 키우려면 3억 4억 든다는 게 그런 걸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중고등학교 시절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네. 거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에 있는 걸로만 수능 문제를 내라. 이게 사교육 카르텔하고 연결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익집단님 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그거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 나가지고 그 수능 바뀌는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금 학부모들 지금 폭발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이 뭐 거칠었던 거죠. 그 얘기를 좀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요즘 저는 이제 제가 교육시장이나 그런 걸 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공교육에 나오는 네. 거 안에서만 출제해야 된다. 네. 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요즘 수능이 의대 판별기라 그래서 수능 자체는 문제가 쉬워요. 근데 의대 갈 애들을 판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몇 개씩 씹어 놓는 거야. 학교 네. 선생님들도 못 푸는 네. 그래서 그걸 풀면 의대 가는 거고 그거 못 풀면 그냥 일반 대학 가는 거야. 다른 전공 가는 거야. 그걸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의대 문항이네 그냥. 그렇죠. 의대 타깃 문항. 네, 문과 예를 들면 국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언어 영역인데 그 수리 논술 같은 문제를 쫙 이렇게 아무 적어 놓고 그걸 아, 리스트 안 풀면 하거든요. 네, 그걸 풀면 아무. 의대를 가는 거야. 그거 떨어지면 의대를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의대 관련 애들은 근데 제가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제가 설명 좀 제가 지금 지원장에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영어 학원을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3까지 다 지도를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일단 중학교 그 교과서 수준의 수준은 그냥 평이해요. 그래서 네. 그 수준으로 이제 문제가 나가고 애들이 중학교 보통 2학년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90점대 이상 나온다 하고 이제 자기 영어 좀 잘한다고 잘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보다 체감 4-5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공교육에서 중3까지 그냥 고1 때부터 그래요? 고2 때부터 그래요? 고1 때부터 일단 확 뛰어요. 확 난이도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래도 4배 정도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 격차를 사교육에서 보완을 안 해주면은 애들이 그냥 공교육만 이렇게 받고 학교 시험도 90점 이상 나와요. 네. 그러면 잘한다 하다가 고등학교 고등학교 가서 가면 폭탄을 만든군요. 폭탄을 그래서 만든. 저도 되게 많이 봤어요. 난이도, 네, 학교 내신은 90점, 100점 받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점수 50점이 나와요. 모의고사 수능 점수, 네, 수능 네, 모의고사 네. 점수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고 90점에서 50점. 고등학교 학교 내신 내신도 점수. 60에서 70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고등학교를 못 따라가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육이 없이는 그 공교육만으로는 지금은 이제 일단 고등학교 교과 내신 영어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물며 영어 수능 지문은 제가 최근에 고3 모의고사 수능 지문을 읽어보면은 그 저스티스 있잖아요. 정의론. 네, 그 정의론. 원서 수준보다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요. 와우. 네, 그러니까 영어 원서를 미국 교양인 수준으로 자유자재로 읽을 정도가 돼야 그래도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만 나와도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아주 언어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잘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풀어서 답을 내야 되고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뭐 과학, 경영, 그다음에 뭐 철학, 경제. 그냥 정말로 네. 뭐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에 준하는 뭐 정치 철학, 그다음에 온갖 그 언어다 보니까 이제 온갖 주제의 그 텍스트가 다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애들이 습득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중학교 2학년 근데 영어는 절대 평가잖아요. 절대 평가인데 작년 네. 작년 통계를 보면은 5.8%인가만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지만 사실상의 그 최상 등급까지 1등급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워. 구조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 자체가 어렵고
그걸 빨리 해독하고 또 다양한 배경치를 갖추고 또 그게 국어로 돼 있어도 사실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시키기 위해서 사실 저도 지금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독해를 들어가서 2, 3년을 선행을 하거든요. 미리 이제. 네, 근데 그렇게 사교육에서 해주지 않고 공교육 영어만 시험 보고 점수 그 성취만 보고 갔다가는 아이의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제 체감을 너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공교육 내용만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게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별력은 엄청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지영 씨가 그 분야를 잘 아시니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또는 그것이 말이 뭐 그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뭔가 교육부 등등이 움직였다고 가정하면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뭐 결국엔 고교 학점제 논란이랑도 비슷한데 결국에는 고교 내신이나 만약에 수능에서조차도 이제 변별이 안 되면 이제 대학 차원에서 입학할 때 변별 약간 본고사처럼 네, 그런 식이 이제 논술처럼. 생기겠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대학 입학고사를 준비하는데 정보력이 더 필요할 거고 그 준비 과정 때문에 또 사교육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 얘기는 수능이 약화된다는 거니까 네. 수능이 물수능이 약화되는데 되고 수능이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네. 결국 이제 내신이나 대학별고사 쪽으로 네. 변별력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제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또 뭔가 변별을 해서 선발한 제도가 있을 거고 그걸 따라가는 사교육은 또 나올 거고 계속 이게 순환이 되겠죠. 아무리 뭐 공교육 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도 그건 또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능과 대학의 그 뭐 수시 비슷한 것들, 뭐 수시라고 표현하면 되려나요? 논술 전형, 뭐 논술도 있고 수시랑 면접도 있고 정시. 구술 면접도 네, 있고 뭐 면접. 그런 네. 그건 대학 뭐 특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합쳐서.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자체적으로 뽑는 대학 입학 시험 대학의 자체적으로 뽑는 것 사이에 구조적으로 항상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건데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키면 대학 자체에서 뽑는 거에 변별력이 엄청 강해질 거고 네. 수능의 변별력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대학 자체적으로 뽑는 건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화될 네. 거고 그 관계가 된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네. 정시가 수능 위주의 입시고 네. 수시는 대학별고사 위주의 입시인 거거든요. 내신 뭐 내신과 대학에서 보는 특별활동 이런저런 이런 거. 네, 이런 그래서. 기준들. 그러면 결국에는 수능이 물수능이 되면 다시 또 수시 위주의 네, 그렇게 입시로 갈 되니까. 거고. 또 사실 이게 수시는- 그잖아.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때문에 네. 그래서 정시 강화한 거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정순신 때문에 조국 때문에. 정시 강화해 놨더니 수능 점수 좋다고 네. 정순신 아들 같은 사람 서울대를 갔잖아. 그래서 다시 수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급은 다시 수시형 입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네. 그 수시형 입시는 또 엄청난 사교육이 들어가거든. 왜냐면 그건 그거대로 수능이 아닌 별도의 이렇게 구술 면접을 통해서 이런 필기를 못 보게 해놓으니까 저희 때는 필기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 못 보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구술 면접을 실제로 논술 시험 수준으로 아주 어렵게 해서 구술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구술로 영어 면접을 보게 하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대학이 그렇게 그 변별력을 확보해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에 네. 가장 우수한 문제인 게 학생을. 저출산 해법이네. 사람을 확 줄여가지고 덜 뽑아도 되도록. 덜 뽑아도 저는 네.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예법이네. 거의 뭐 20년 전이지만은 저도 대학 입학할 때 저는 고등학교 자체가 되게 시골에서 커서 부모님 동네가 혹시 어디 있었는지요? 동네 전 평택인데 아, 평택 경기도 농- 평택. 네, 네. 복합 지역인데 네. 농지역에 농촌형 네, 지구, 농촌형 평택. 지구에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대학 입시 잘 모르시고 아.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고등학생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회장 수시 전형으로 맞아요. 네, 모 대학에 이제 이거 대학 갈 알죠. 때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 다 아니, 안다고. 안 밝혀도 돼요? 하여간. 네, 수시 전형에 그 떨어진 떨어진 수시 수시. 전형. 근데 그때도 이대 말해도 네, 되나요? 네, 네, 이대에 무슨 정치 A 대학. 네, A 대학. 네, 이 대학. 아, 이 네. 대학, 이 네, 대학.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수시 전형을 넣었는데 어. 정말 그냥 내신이랑 이제 학생회장 전형 다 되니까 구술 면접으로 차별화를 해서 뽑으려 했나 봐요. 근데 저는 아무 정보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무슨 정치학 뭐 원서였던 것 같아요. 맞춰요. 근데 전 영어도 그냥 수능 독해만 공부를 아. 했지 그걸 원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 영어 원서로?
네. 영어 원서를 한쪽을 나눠주면서 맞아요. 영어. 읽어보고 맞아요. 그걸 갖고 면접을 영어, 한다고. 맞아요. 영어 원서를 한쪽 주고 읽어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봐라. 영어로 말하라고 했던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을 하라고. 거의 한 15년, 20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텍스트를 받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대학원 입시를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네. 대학원 심사 볼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똑같이 학부생한테 써버린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이고 저는 지방에서 그냥 컸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그냥 그걸로 구술 면접을 보니까 그렇죠. 단번에 아무 말도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의 무슨 역량이나 이런 거를 증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딱 영어 원서 한쪽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이제 거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 결국 그거 사교육이 또 생겨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서울 친구들은 준비를 많이 해서 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아예 이거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정보력에서 학생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물론 제가 그냥, 붙을 역량이 있었다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정시로 나중에 봐가지고 정시 성적으로 뭐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런 그게 그 전형에 따라서 그 정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되게 격차가 되게 많이 저는 격차를 많이 느껴서 그냥 수능은 공부해서 그냥 되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네, 이명박 네. 정부 때도 사교육을 줄이겠다면서 EBS랑 수능을 연계해서 네. EBS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EBS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EBS와 연계를 상당히 높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다른 방 수시 쪽으로 몰려가서 수시 쪽으로 좋은 대학 가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쪽 사교육이 생겨나고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반복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 아니, 엄마들의 윤석열- 정보 경쟁이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윤석열이 네. 우리 아이의 입학 제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같은 그 경우는. 학부모들께서 우리 딸아이를 괴롭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또 그러니까 레코드일까요? 보수 정권은 항상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처방으로 뭔가 이렇게 사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지. 제가 갑자기 이명박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었을 때 제가 입시 그때 생각했는데 고등학생. 그때도 또 혼란하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뭐 학교 비슷한 얘기예요. 약간 학교 그 뭐 공교육을 중심으로. 강화하자, 학교에 있는 거를 수능에 내자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그 수시였다가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제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 중심으로 가자 해가지고 수시를 그때 30%로 줄이고 정시를 70%로 뭐 확대하고 막 아무튼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명박이 그때 EBS 강화하고 뭐 연계율 70% 높여라 약간 거기 EBS 안에서만 내라 그 윤석열이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실제로 그 해 수능에 연계율이 높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그 EBS 그때 수능을 본 거예요? 그때 EBS EBS 영어 지문이랑 그 국어 지문을 그냥 외우게 해요. 이거 지문이 실제로 그대로 나와요. 모의고사에. 그리고 수능에도 그대로 나와요. 암기형 교육 활성화. 그래서 그 지문을 그래서 저희는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지문을 읽지 않아. 이미 다 보자마자 아는 지문이야. 영어 지문을 아니까 이 내용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내용이면 뭐 최저임금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 지문을 읽지 않아요. 이 글의 주제는 이거 한번 봤던 지문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완전 암기형으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암기형 이제 네. 활성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사실 그때 네네. 교육부 장관이 지금 교육부 장관이에요. 같은 이주호 씨가 그때도 교육부 장관이고 지금도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교육이 자기가 입시생일 때는 되게 관심 많다가 자기가 입시를 끝나면 관심이 없었잖아요. 내 먹고 살기가 바쁘고 그리고 내 아들 딸이 이때 입시생이 아니면 그냥 또 관심이 없어지고. 합리적 선택이죠. 네. 그래서 또 세상만사. 네네 세상만사 많은데. 내 문제도 많은데. 그래서 사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교육 분야가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반드시 교육 정책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게 대선의 굉장히 큰 아젠다였거든. 근데 요즘은 대선에서 지난 대선 때 보세요. 교육 아젠다가 아무것도 토론된 게 없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논의가 일어났던 게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학점제 도입하겠다라는 거를 제 교육 1공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그나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거였고 네. 그 이후에는 교육 정책이 아예 이슈도 안 돼요. 음. 지금은 그냥 교육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야.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집권하고 나서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교육개혁을 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논의를 하긴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만큼 교육개혁이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그건 어떻게 되냐면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교육 이익 집단들의 의사가 많이 방해돼요. 그건 이제 직업적인 교사 집단일 수도 있고 또 사교육 종사자들일 수도 있고 또 대학 교수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러면서 이제 이익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서 교육이 그냥 현상 유지 형태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21세기 학생들이 20세기 뭐 교실에서 19세기 커리큘럼으로 배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육개혁은 교육개혁 나름의 논리로 필요하다. 네. 왜냐면 21세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산업 구조에서 다른 직업과 어떤 직장 속에서 일을 하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교육의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채택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임기 중에 실천을 안 하고 준비 과정만 하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 밀어놨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원래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바로 폐기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폐기는 안 하고 그냥 일단은 가고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고교 학점제에 담겨있는 철학 자체가 약간 어떤 자유주의적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정권의 철학하고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폐기하려고 봤다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도 할 만한 거네? 라고 해서 일단 가고 있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025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2025년 실제로 할지 어떨지는 또 몰라. 그때 왜냐면 정부가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으면 그냥 현상 유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바꾸는 건 어렵지만 현상 유지하는 건 쉽잖아요. 네. 얼마든지 2025년 전에 정부가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이제 마지막 교육 아젠다였고 그 이후에는 교육개혁에 관한 아젠다 자체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하나 언급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넘어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학 등록금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주호 장관이 대학 등록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안 올리겠다. 그럼 총선 이후에는 올린다. 총선 이후에는 대학 등록금도 이제 올릴 수 있다라는 전- 걸 암시를 해서 맞아. 그게 또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부글부글 이렇게 끓게 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제가 그래서 원래 선거 시점에 전기세, 수도세 다 안 올리긴 해요. 가스비 올리면 이게 집권 여당에 그걸로 돌아오니까 원래 그 시즌에는 안 올리는데 근데 등록금 문제가 사실은 제가 1, 1학번인데 2011년에 그때 반값 등록금 맞아요. 시위를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저도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 그거 뭐죠?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뭐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 시위 나갔던 대학생들의 주장은 그거 실현하시라고 그거 임기 별로 안 남았는데 빨리 임기 전에 빨리 실현하고 나가라고 막 근데 실현을 안 하셔가지고 그 시위를 하고 그때 되게 대대적인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고 저도 그때 한 여름쯤이었는데 1, 1학번 새내기로 나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원래 새내기 때는 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선배들이 시키면 나가는 거니까 아무튼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공약을 받아서 그때 약간 MB랑 조금 다른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시키고 싶었나 봐요 20대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실제로 실현을 시켰어요. 그 소득 분위에 의한 이거 맞아요. 장학금으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소득에 따라서 뭐 엄마 아빠가 조금 어려우면 좀 더 많이 받고 뭐 이게 약간 8분위, 9분위, 뭐 10분위 조금 잘 사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돈 내고 다녀라.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대학 등록금 그 제도다가 처음에는 되게 허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현금 신고, 처음에는 그 재산을 안 봤어요. 엄마 아빠 소득만 봐가지고, 그 재산, 제가 딱 그 케이스인데, 엄마 아빠가 실제 잡히는 소득은 적은데 재산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이랑 뭐 부동산은 있어. 근데,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2, 3학년 때는 받았거든요. 근데 제도가 너무 훌륭해져서 자산을 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그 마지막 4학년 때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소득 분리 그건 장학금이에요? 아니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인데 그냥 그냥 없는 거네? 네, 그래서 그 뭐지?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냥 1, 2, 3학년 때는 그냥 공짜로 학교를 다녔죠. 네, 그 저는 그 대학 4학년 때까지 뭐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에. 네, 근데 4학년 때 좀 제도가 너무 제가 미국 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제도가 너무 훌륭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다 생돈 내고 내 300만 원 받고 다녔는데 근데 저는 원래 그게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없는 게 특이한 거였던 거지. 누구나 다 내는데. 네네. 그래서 그랬던 저는 기억이 있는데, 이 사실 대학 학비라는 자체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니까 대학 학비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거기에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서 이 사람의 고등교육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죠. 이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뭐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등록금 자율화. 네, 자율화하는 거를. 근데 자율화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을 하는 숫자랑 산업 현장에서 아주 미스매치가 있고, 지금 산업 현장이 대졸자들을 다 이거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더 이렇게 대학 가는 사람들이 양산하지. 이게 맞는가? 이런 그러니까 뭐를 생각이 찬성하고 뭐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이게 자율화 말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대학 이렇게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 그런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자기는 혜택 받아놓고 아니. 후배들은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아니, 그렇고, 첫 번째는 그렇고, 아까 말했던 대학 등록금 또 자율화를 하게 되면, 20, 30대 지금 중요한 지지층들이잖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총선이랑 대선에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20대들, 이 청년층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하면. 근데 그냥 말만 하시는 거지 실제로 저는 실행되지 않을 그러니까 거라고 총선 전에는 안 생각하거든요.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선 끝나고 할 수 있다는 네, 뉘앙스를 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그 아이 교육비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네.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대학 때는 사교육비 냈던 만큼 대학 등록금이 들어가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냥 교육비가 쭉 해서 3억 4억 되는 돈의 일부가 사실 대학 네, 네, 등록금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반값 등록금 이슈가 일어나면서 네. 실제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등록금 동결하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됐던 거예요. 그 운동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네. 든든 학자금 제도라 그래서 네. 그걸 장학금과 어떤 학자금 대출로 풀려고 했던 거죠. 네. 왜냐면 대학교에 등록금을 억지로 반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학자금을 좀 더 장학재단? 여유있게 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을 여유있게 주고 대출을 여유있게 줘서 네. 이제 대출 정책으로 정부가 보증한 대출 정책으로 풀었던 거고 그 혜택을 보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그 대학의 어떤 등록금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묶어놓은 게 네. 사실 그 전에는 등록금이 너무 빨리 올라서 문제였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엔 너무 안 올라서 네. 우리나라 대학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이제 대학 등록금 자율화 얘기를 슬쩍 꺼낸 건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지. 최 소장님 먼저. 제가 좋은 불평등 책에서 음. 등록금 동결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넣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의 그 기조는 등록금 동결 이후에는 싼 맛에 졸업시키는 게 지금 정책의 목표가 된 거예요. 싼 맛의 대학 졸업. 싼 맛에 대학 졸업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돌봄의 연장인 거예요. 대학까지 돌보면. 그래서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아들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냥 칠판만 쳐다보다가 칠판만 쳐다보는데 무슨 돈이 드냐. 지금 연세 돌봄학교, 고려 돌봄학교, 그런 거지. 서울 돌봄학교, 이화 돌봄학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 왜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2011년 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그런 이제 에너지의 연장으로 당시 이주호 장관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결자해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등록금 동결 정책이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진 씨는 네. 그 두 개의 혜택을 이제 네. 같이 봐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도 그렇고 그 이제 우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그런데
결국은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국내 열화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올라간단 말과 우리의 기술 수준이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이 올라간단 말은 동의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삼성, 현대, LG, SK 같은 데가 글로벌 대기업이 된 거는 이 유수한 대학들, 뭐 MIT가 됐건 스탠퍼드가 됐건 뭐清華대가 됐건 북경대가 됐건 이런 데랑 경쟁해가지고 거기 삐까삐까한 거니까 우리가 그 경쟁력을 올라온 건데,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그 어떤 이공기 계통, 뭐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뭐 바이오, 우주항공 이런 건 한편으로는 기초과학이 발달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이 응용 실용 관련된 거에 대한 실험 실습이 되게 강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문학, 철학, 뭐 역사 이런 거는 문사철은 네. 이 뭐 이제 좀 칠판으로만 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도, 물론 그것도 훨씬 더 이제 난이도 높은 교육을 하려면 그 교육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성장이 고성장 단계를 가면, 고소득 단계로 가면 결국 R&D 투자와 고등교육 수준 이퀄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냥 거의 정리가 돼 있어요. R&D 투자를 얼만큼 많이 하냐, 고등교육 역량이 얼만큼 양적 질적으로 뛰어나냐. 근데 등록금 동결 정책은 기업으로 비유하면 R&D 투자 금지법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투자하지 마, 이 새끼야. 너 기술 개발 투자하지 마. 그냥 살아. 그러면 당연히 기업 경쟁력이 R&D 투자를 안 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등록금 동결 정책을 장기간에 거쳐서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배출되는 인재는 그냥 약간 좀 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가 그 양산하는 거 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뭐랄까 이제 싼맛에 졸업시키는 그 어떤 능력 없는 인재 양성 정책. 그래서 글로벌에서 도태 활성화 정책. 이 빨리빨리 도태되어라. 그래서 뭐 그 경쟁력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거랑 결과적으로 같은 거고, 왜냐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외국의 유능한 대학 교수를 영입하려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봉을. 여러분 2011년 때 가격에 연봉을 드릴 테니까 좀 오세요. 라고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연봉 20년 지나도 절대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 좀 아십시오.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 아십시오.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 환경이나 고려할 때 등록금 동결 정책은 일단 나쁜 정책이고, 저는 그거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데,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정책, 그거는 이제 이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후원 제도를 활성화하든 정부가 지금은 정부가 이것저것 돈을 뭐랄까 이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극단적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 86세대와 97세대, 네.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10만 명에서 최소한 90만 명 정도가 연간 태어나다가 네. 지금 한 30만 정도에서 20만 사이 정도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벚꽃이 필 때부터 대학이 망할 거다 이 얘기가 있는데, 다만 대학 전체의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 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그래서 그거를 좀 연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컨대 기초학문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아세안의 부상 때문에 아세안이 경제적으로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아세안에 대한 문사철 차원의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요. 아세안의 역사, 아세안의 문화, 그런 것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실제로 그러니까 대학 말고 초중고에서 아세안 교양 교육을 추가했다고 들었어요. 아세안에 대한 그 교양 교육 같은 거를.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 국립대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국립대 역할은 기초학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국가적인 어떤 어떤 교양 공급, 그 다음에 또 아세안의 인재를 육성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 전 세계 인재를 미국 자체가 이제 자기네 나라 인재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유능한 인재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최소한 동남아 일대에서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중간 어떤 미들 파워 국가, 뭐 중견 국가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대를 예컨대
뭐 약간 좀 뭐 그냥 우스갯소리 약간 겸해서 하면 국립대에서 뭐 한류문화 뭐 그 양성학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아무튼 그런 기초과학, 문사철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는 좀 거의 뭐 차라리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한다든가 왜냐면 지금 반값 등록금에 쓰고 있는 돈을 쫙 걷어들여서 선택과 집중해서 쓰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 작동을 되려면 그 지역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공공기관 몇 개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을 뒷받침해주는 R&D 역량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업의 연구센터고 또 하나는 그 대학 글로벌 경쟁력 있는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컨대 부산이 어떤 서울에 버금가는 그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려면 부산의 경쟁력이 그 R&D 경쟁력 또는 지적 경쟁력이 서울에 버금가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돈을 N방으로 나눠주고 있는 건데 지금 반값 등록금 정책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산대학교 플러스 그 근처에 국립대학교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부산대학교를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스탠퍼드 대학 정도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스탠퍼드 다니는 대학 교수를 영입할 정도 연봉을 주겠다. 라는 플랜이 맞물려야지 지역 균형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금융에 대한 역량, IT 역량, 내지는 뭐 기초 물리학에 대한 역량이 맞물려야지 거기서 노동시장 공급도 되고 기업들도 그럼 매력을 느끼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정치권이 지난 한 10년, 15년 가까이 표 받을 생각이라 그냥 그런 것만 하는 거지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게 할 건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단계에서 그때 혈액순환을 뚫어주는 그래서 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약간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표만 받으려는 정치권의 정책과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좀 그거 할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설득을 해야 돼요. 기존의 정책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뭐 이주도 하고 윤석열도 해가지고 윤석열은 아무 생각 없이 술만 먹을 게 아니라 술 먹이랑 그 와이프는 화보만 찍을 게 아니라 그 뭐 와이프도 지금 이거 나중에 책 보면 김건희도 좀 남편한테 술만 먹지 말고 이런 좀 조언도 좀 해주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 산업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가장 싸구려 정치 행태의 한 그 뭔가 그 어떤 연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재용 씨. 저는 이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 키워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 두 가지. 등록금 그 키워드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주는 영향이 좀 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사치제가 아니고 필수제로 그쵸. 여겨지잖아요. 실제로 그랬죠. 그렇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대학 4년제 그렇죠. 졸업증이 있어야지 일단. 일단은 아주 상징적인 4년제 대학 졸업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치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제이기 때문에 가계 기본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는 잘 잡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대학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게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능을 사실 보는 그 인원수도 제한적이잖아요. 수능을 안 보는 학생도 되게 많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아예 그 대학 자체에 아예 뭔가 관련이 인볼빙이 안 되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거의 약간 중산층의 이제 거의 교육 정책에 매몰돼 있고 반값 등록금도 사실은 사실 결혼 돌봄을 기혼 가정에 지원하는 식의 한 반쪽짜리 이제 사실은 지원 정책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간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그 이면도 좀 사실 생각은 해봐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 대학 요새 이제 정부가 또 어느 정도 지원하는 이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 관련해서 역량이 안 되면 이제 퇴출 대학을 막 선정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살생부라고. 그래서 뭐 학자금 대출도 막 제한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퇴출되는 이제 대학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대학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지원을 또 한다면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다 저출산 시대에 이제 다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대학들도 어떤 분들은 사립 때는 아예 그냥 등록금 자유화 해서 1,000만 원을 받든 뭐 하든 그냥 아예 자유화로 하고, 아까 국공립대. 최 소장님 말씀처럼 국공립대학은 아예 정부가 독일식으로 유럽 모델로 아예 그냥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무료에 준하도록 아무튼. 무료에 준하는 하고 좀 기초학문 위주로 하고. 네, 기초학문이나 역할을 좀 분담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보통 이제 독일 모델도 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 고등교육이 어느 정도 공공재라는 사실은 인식도 있긴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현실상으로는 공공재여야 돼요. 필수재예요. 필수재인데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사적 지출이 또 많이 이제 돌봄처럼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공공재가 돼서 정부 지원이 있으려면 꼭 뭐 인문계 통칭 인문계 막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직업학교나 여러 다른 이제 이거 77 이제 기술 직업학교에도 지원이 동일하게 이제 공공재로서의 그 지원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금 많이 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저는 좀 교수님들 많이 뵙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항상 어려워하시는 게 한국연구재단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또 여러 평가 지표들이 되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연구를 오히려 가로막는다. 그래서 그 교사가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교육 연구를 잘 못하듯이 교수님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어떻게든 이제 받아야 또 운영이 되기도 하고 뭐. 대학원생들 먹고 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 정부 지원은 약간 연구 영역 계통이 또 되게 많잖아요. 네네. 등록금 같은 별개로. 네. 그리고 또 대학 평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그래서 저도 막 괜히 막 학교에서 영문 저널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시성 사업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실제 교육보다는. 그래서 정부 지원 그 규모,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하는 방식, 그 대학 평가하는 방식, 이런 전반적인 게 사실은 조금 바뀌고, 그리고 이제 제가 헌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헌법의 34조에, 헌법 34조, 제 사항에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헌법이 사실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학 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안 더 좋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는 게 단서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제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율성이라는 게 과연 그 의미가 뭘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공적으로 논의가 좀 중요한. 네. 헌법에 대학 자율성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네 오늘. 저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헌법 제 31조 사항입니다. 31조 사항 아니고요. 31조 사항. 네, 31조. 그거 나중에 적어 읽어주시고. 저도 사실 대학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온라인 강의예요. 온라인 강의. 대학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강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한테 오라가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국공립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대를,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돼서 빠졌고, 나머지 국공립대를 묶어서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하는데, 다 서울시립대만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서울대만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교실도 없고, 교수들도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만 강의하려고 그러죠. 누가 지방 들어가려고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온라인 그 교육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서 열리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지방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북대 강준만 교수라든가 이렇게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지방대 교수가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그 지방대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전국 대학으로 대폭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건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불필요하게 공간이나 뭐 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걸 처음에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당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료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사실은 대학 교육의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디자인이 필요하죠. 거친 생각은 대략적인 와꾸는 틀은 그렇지만 네.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면 굉장히 누가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국공립 때는 네트워크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상교육에 준하게 하고 기초학문 위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사립 때는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시장에 맡겨서 등록금이 올라가더라도 대신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R&D 센터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떤 대학 개혁의 어떤 투트랙 전략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설명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질문인데요. 그 온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서적인 아직 경험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 온라인을 활용한다 했을 경우 여기가 그러면 이제 실은 화면 띄워놓고 수업을 듣는 형태가 될 텐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뭐 우리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서울대 이런 등등의 이제 뭐 강원대 등등의 국공립대들이 그러면 강준만 교수님 수업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학과에 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의문이고 교육의 질 떨어질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충분히 우리가 사고해 볼 수 있다는 거는 그 열려있다는 자세를 전제로 그래서 이제 혹시 윤범 기자님이 알기에 세계적인 유수 대학 중에 하버드, MIT, 스탠퍼드 그런 류 등등에서 그럼 혹시 선례를 아는 게 있는지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난좀 무크니 뭐니 해가지고 그건 좀 다르죠. 일반인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한테 학위를 주는 아니 그리고 뭐 미네르바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네르바 대학도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도 아니 간다 저기도 미네르바 대학이 완전히 다른 게 그런 이제 오프라인의 힘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미네르바 대학은 숙소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모여서? 같이 합동 기숙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네. 저도 하영이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수업은 또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숙소에 모여서 듣긴 하는데 교수가 거기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은 그걸 미네르바 대학 내부에서 활용하는 푸들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대로 수업을 보고 있나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거기는 왜 기숙형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거꾸로. 근데 그거는 학생들끼리 네트워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연계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거는 뭐 그리고 저는 그건 그러니까 그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지면 저는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눈 마주치면서 듣는 거에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정말 멀리 있더라도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 거에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가 상쇄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그냥 평범한 교수의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유명하고 강의 잘하고 그런 어떤 명망이 있고 어떤 그 뛰어난 교수의 강의를 내가 지방이지만 온라인으로도 접속해서 들을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이라는 거야. 그거는 그 학생 개인이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짧은 건데 방금 말한 질문의 연장인데 서울대가 법인화 돼 있잖아요. 그거의 관계는 좀 어떻게 돼요? 서울대는 지금 그래서 국공립대에서는 빠져 있어요. 근데 정부의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법인화돼 있지만 그래도 저는 끌어들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법인화 자체를 되돌리진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되돌리기 되게 어렵고 다만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명분을 가지고 설득해서 끌어들일 수는 있다. 그런 네트워크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오늘 저희가 요 대학 교육 끝나고 평생 교육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평생 교육은 또 노동 개혁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노동 개혁 얘기하면서 같이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평생 교육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유진 씨가 평생교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예산 관련된 걸 좀 이렇게 검색해서 자료를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료 담당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교육개혁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5장에서 노동개혁과 어떤 평생교육 얘기까지 같이 섞어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37분. Recording stopped.